구독자 여러분들 평안한 오늘이신가요? 오늘 사연은 정말 특별한 곳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어서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바로 북한에 계셨다가 한국으로 탈북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사연에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연에 있었던 북한 단어와 문장들은 모두 한국 단어들로 일부 변경하였고, 배경으로 쓰이는 영상들은 북한 영상들이 아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 영상들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사연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중반의 조영옥이라고 합니다. 30대 치고 이름이 올드하죠? 제 또래들의 이름을 들으면 예지, 효연 등등 예쁜 이름들이 대부분인데 제 이름이 이런 이유는 제 출신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 이름인데 왜 한국 이름이 아닌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한인 2세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인 2세도 한국 출신도 아니에요. 제 출신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치열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중앙당국으로부터 보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봄, 여름 정도엔 주워 먹을 거라도 있지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발라먹기까지 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물에 삶아서 먹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심한 복통과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에 뭐라도 먹어야 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엔 그것조차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무는 높으신 분들 땔감으로 써야 한다면서요. 결국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었고 노역으로 끌려간 아버지는 생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낳으시고는 의식불명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운 좋게 살아남은 저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지옥만 벗어나면 배 고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작은 감자 몇 알과 옥수수죽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잠도 못 자며 일을 해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건 TV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던 세계를 산산이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TV 전파 송신이 잘 안 돼서 안테나를 만지던 중 아주 우연히 한국 방송이 잡혔어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보는 건 사형까지 당할 정도의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갓 20살이 된 저희에게는 호기심이 우선이었어요. 저희는 소리를 끄고 방문을 잠그고 TV에 눈을 고정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친구가 하는 말로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남한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조선인들은 공화국의 도발에 어떤 대응을 할 건지 담담히 설명하고 있었죠. 분명 공포에 떨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남조선 방송에서 비추고 있는 평양의 풍경이었습니다. 분명 공화국이 맞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는 모든 인민이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굶으면 수령님도 굶고 평양 사람들도 함께 굶는다고 했는데 다들 때깔 좋은 옷을 입고 손전화기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희 중 한 명이 무겁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친척한테 들은 건데 사실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더라고. 저를 포함한 또 다른 한 명의 눈이 커다래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하자 그 친구는 속삭이듯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남조선으로 넘어갔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조선은 배가 고파서 사람도 잡아먹는다는데 어찌 남조선으로 넘어간다니? 이렇게 말하자 아차 싶었나 봐요. 맞구나 야. 네가 살던 데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 남조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겠어. 남조선이 공화국보다 못 산다는 건 옛날 일이야. 내가 살던 마을에도 몇십 명이나 탈북을 했어. 다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무슨 말이야.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사살될 텐데. 목숨을 거는 거지 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끔찍한 남조선으로 간단 말이죠? 저는 친구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불순종자의 사상에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동무가 처형당하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비치는 남조선의 모습은 별천지였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전부 잘생기고 예뻤고 로맨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북한에서는 손을 잡고 뽀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자유연애가 불가능한 곳에서 바라보는 젊은 청춘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꿈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샤워하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의 겨울에는 몸에 물 한 번 못 묻히는 일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결국 탈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친구들은 결국 가지 못하고 저만 말이죠. 저는 목숨을 걸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몸을 숙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사흘을 버텼는데 결국 군에게 잡히고 말았죠. 잡힌 자리에서 총에 맞아도 싼 행동을 한 건데 의외로 제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갔나 운이 좋구먼 길에? 라고 하며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끌려간 곳은 바로 중국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검문소에 있던 사람은 제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북한 군인에게 달러를 주었습니다. 네, 인신매매였어요. 저는 그렇게 짐짝 취급을 당하며 중국의 깊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팔려간 곳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가축은 팔면 돈이라도 되지 제 몸값은 돼지 한 마리 값도 못했거든요. 저는 돼지우리에서 잠을 잤고 화장실도 쓰지 못해서 땅을 파서 볼일을 봤습니다. 밥도 주지 않아서 돼지들에게 주는 밥을 같이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나뭇잎을 끓여 먹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는 뭐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굶어 죽지 않았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은 제가 씻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물론 개울가에 가서 몸을 씻어내는 것뿐이었지만 짐승과 달리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제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맨들맨들한 남자가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 지역을 조사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중국인인데 우리말을 꽤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퍽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건너온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절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북한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 북한으로 송환하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경계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 경계를 풀기 위해서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상처난 곳에 바르라며 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인 몰래 두툼한 이불을 주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풀려가자 남자는 본격적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삼엄한 경계를 뚫고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 걸어서는 절대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을 넘는다? 들짐승한테 뜯어먹힐 일 있나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말하자 남자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며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르게 탈출은 수월했습니다. 새벽에 남자가 오라던 곳으로 나가니 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출발하니 순식간에 축사와 멀어지며 산을 넘었어요. 곧이어 넓은 도로가 나왔고 순간 긴장이 풀리자 저는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차 안에 제 또래 여자들 3명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려는데 제 탈출을 도왔던 남자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고 얌전히 가라. 저희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거의 10시간은 달렸던 것 같아요. 그 10시간 동안 저희는 말 한마디 못하고 물 한 잔 마시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거 갈 시간 없다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밥도 먹고 물도 먹더라고요. 본인들 화장실 가고 싶을 땐 교대로 다녀오고요. 남자가 저를 데려간 곳에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또다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저는 사람 취급 따위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라도 청해봤을 텐데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고 무엇보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중국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주방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없고 존중도 배려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제 신세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걸 후회했어요. 그 공장에 그냥 남아있을 걸. 그러면서 나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딴 드라마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는 분명 조작된 거야. 사실은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게 하려고 그딴 거짓 영상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거지. 이 더러운 남조선 놈들. 그것들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마지막으론 체념했어요. 이게 내 팔자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자. 배 곪지 않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펄펄 끓는 기름에 손이 대었어요. 염증이 나서 살이 골맞고 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살 가죽 아래가 다치는 바람에 손을 쓰는 것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통증도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화상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더군요. 참 명줄도 길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일하다 보니 저를 산 식당 주인은 저를 깨끗하게 씻기고 주방일과 서빙일을 함께 시켰어요. 씻겨놓으니까 쓸만하다면서요. 처음엔 감시를 하더니 제가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이자 주인의 감시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이런 상황을 호시탐탐 노리던데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삶의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쳐있던 심신을 깨워준 인생의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안으로 훤칠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보던 중국인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도 작고 배도 많이 나왔는데 그 남자는 키도 크고 피부도 깨끗하더라고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는 걸로 보아 배낭 여행자인 것 같았죠. 처음에는 꽤 잘생긴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중국어가 약간 어색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며 중국어를 많이 배운 상황이었거든요. 남자는 어떻게든 중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중국어가 막혔는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뭐더라. 중국어 어렵네.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한국인 특유의 말투였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들뜬 말투로 말했습니다. 뭘 시키려고 그럽니까?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남자의 눈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손은 꼭 죽은 사람 손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때깔도 좋고 여행하느라 살짝 그을려 까무잡잡해진 피부도 멋있었는데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꼬질꼬질하고 소매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남자는 고급진 원단으로 만들어진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경도 못 해본 손전화기가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손을 획 숨기고는 다시 주문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같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자꾸 한국인이 식당에 와서 저에게 말을 걸자 식당 주인은 저를 다시 주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는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괜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잘 가시라 인사하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탈출을 도와줄 사람을 구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머무는 탈북자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한국인 목사님이 계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저는 이미 한 차례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 말을 한 번만 믿어달라며 자신의 손전화기를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 안에는 군복을 입고 있는 그 남자의 사진부터 어딘가에서 찍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수천 장이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할 시간은 단 하루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탈출을 마음먹었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으면 죽고 말지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이죠. 이번 탈출은 꽤 어려웠어요. 저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했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남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건 이 일로부터 무려 1년 반 뒤의 이야기입니다. 감시를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신변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남한행 비행기가 비로소 이륙을 했을 때 저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남조선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은 엄청 컸고 깨끗했으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쾌적했죠.
저 같은 탈북자들은 곧장 국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대교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는 우와, 우와를 남발했죠. 이렇게 커다랗고 잘 닦인 도로가 있다니 그 어디서도 이런 도로를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하고 바로 국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됐어요. 국정원이랑 비슷한 북한의 국가보위성 이런 곳으로 끌려가면 모진 고무는 기본이고 내 발로 기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국정원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국정원에 가자마자 저는 큰 박스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생필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속옷과 여성 용품까지 있더라고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과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에 쓰는 건지 몰라서 국정원 직원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도 잔뜩 나왔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1시간 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적셔가면서 몸을 씻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인간 대접이었어요. 밥도 맛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맛이 어떤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가 간이 있는 음식은 잘 안 먹어봤다라고만 말했는데 바로 이걸 적용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늘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서 남한에서 먹은 음식의 간이 좀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건 긴장이 됐어요.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폭력을 쓰거나 거친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은 끝까지 신사다웠습니다. 그런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곳의 앞집 지붕색, 옆집의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라고 하는데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자 그들이 힌트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힌트를 들으면 잊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이미 저희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적으려다 보니 조사가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것이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원 직원들은 집요했어요. 이걸 오랜 시간에 걸쳐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제가 적어서 낸 것들을 교차로 확인하고 나서야 조사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남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천지 차이였습니다.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혹시 몸이 불편한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딱히 아픈 곳도 없고 북한에서는 아파도 참는 게 당연한 거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던 직원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러세요. 아픈 데가 없다고. 뼈가 시리다거나 몸에 잘 안 움직이는 곳이 있거나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다 말씀하셔야 해요.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참 몸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든 사람 중에는 저도 있었어요. 저를 본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손 드실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대뜸 아픈 데는 왜 물어보나 했는데 이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처음 가본 대형 병원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의사 머리털 한 번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귀한 직업이라 평양에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딜 가든 의사들이더라고요. 게다가 길거리에도 개인 병원이 널려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최첨단 진단 기구들까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한국에 넘어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좀 꼬질꼬질했거든요. 남한인들이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전부 고급 사람들처럼 잘 꾸미고 다니던데 저는 아직 피부도 안 좋고 얼굴도 까맣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준 옷들이 깔끔하기는 했지만 왠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를 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무시해서 진료를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제 상처 부위를 확인해 주었고 검사 일정을 잡아주었어요. 검사 결과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죽은 신경과 근육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는 나중에 이식을 받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신경이 쓰인다면 이후에 이식 수술도 고려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정도 화상인데도 살아남은 건 정말 천운이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듬뿍 묻어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의사는 그런 저를 철량 맞다고 내쫓지 않고 제가 눈물을 멎을 때까지 휴지를 건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해도 재활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호의로 이런 친절을 베풀겠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걸요. 저는 국정원 직원에게 지금까지 한국에 오기 위해 쓴 비용, 국정원에서 먹고 자고 한 비용, 병원에 다녀온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뭘로 갚으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왜 이런 걸 물어보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해 그냥 제공되는 거라니 저는 마음 깊이 남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아닌 남조선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국정원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은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저를 지옥 같던 중국에서 꺼내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남자의 얼굴과 나이, 그리고 그 남자가 다니는 대학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이름, 나이를 말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학교가 상상 이상으로 크더라고요. 제가 살던 마을의 몇 배는 될 것 같았죠. 학생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그 남자를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보니 아마 그 나이면 군대에 갔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학교에 과가 수십 개는 있어서 그곳을 전부 돌아보려면 한 세월이 걸릴 거라고 했죠. 또 이미 졸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 남자를 찾고 싶었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도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뒤 그 어떤 은혜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찾지 못할까봐 많이 불안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제 사연을 듣더니 학생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제 사연과 남자의 이름, 나이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를 찾았다는 놀라운 연락이었어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남자였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남자는 더 듬직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를 찾아다녔을 때는 이미 졸업한 뒤였어요. 학생들 커뮤니티를 통해 찾은 건 천운이었습니다. 이미 졸업한 사람이라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우연히 갖게 된 술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화제가 된 사연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하늘이 도와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떻게든 은혜 갚을 방법을 찾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수만 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벗어난 건 영옥 씨의 결단과 용기 덕분일 거예요. 영옥 씨가 용기 내지 않았더라면, 의지를 갖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말 큰 일을 잘 해내셨어요. 영옥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영호가. 정말 고생했다. 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았죠. 제가 은혜 갚을 분은 이 남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저를 탈출시켜준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남자와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한 번도 기차를 타볼 생각을 못했어요. 동해로 가는 기찻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에 사는 황폐하기 그지없었는데 남한은 녹음이 우거진 모습이었죠. 또 동해 바다를 보는데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를 눈앞에서 본 것이었거든요. 저는 동해바다 앞에서 살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제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희망을 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너무 늦게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안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얻어낸 자유는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유란 소중한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먹고 싶은 걸 욕심낼 수 있게 되었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밤에 돌아다녀도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죠. 이게 바로 자유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한에서 뒤늦은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촌스러운 북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배움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음에 하늘에게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저를 구해줬던 그 남자와 지금도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철이에요. 그리고 그 민철 씨는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손은 썩어 들어가고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니던 제가 사람 구실하며 결혼까지 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삶을 충분히 누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요, 뜨겁게 사랑하고 더없이 행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끝없이 베풀면서 살려고 합니다. 서툴고 모르는 거 투성이지만 이제 더는 북한 사람이 아닌 남한, 아니 한국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그런 시절을 어린 나이에 보내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귀한 사연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제 더는 어려움 없이 늘 밝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응원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